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열겠습니다. 혁신위 출범과 최고위원 지명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진 여당에서 다시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의가 열립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중앙윤리위원회가 모래로 잡히면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여야가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국회 원구성 문제, 극적 타협의 가능성은 과연 없는 건지 조금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와 3% 이상 하락해 다시 연저점을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만에 1,290원을 넘었습니다.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타결을 위한 마라톤 회담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양보안을 먼저 가져와야 한다며 맞받았는데 오후에 원내 수석 부대표 간 회동이 성사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 차례 연기돼 내일 다시 발사 예정인 누리호의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발사대 고정 작업과 전기 점검 등을 차질 없이 마친 가운데 기상청도 내일 나로 우주센터 주변 날씨는 발사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 속에 이번 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잠시 후 국경 없는 저녁에서 전문가와 함께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 진단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다시 검은 월요일이 재현됐습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코스피가 1년 7개월 만에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 8천 원대로 주저앉아 연초에 비해 25% 이상 하락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시황판이 온통 파란색 일색입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4% 내린 2391.03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20년 11월 4일에 2357.35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24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한때 신반전자를 바라보며 560만 명 소액 주주들의 기대를 모았던 삼성전자는 1.84% 하락한 58,700원에 마감해 연초에 비해 25%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7조 9천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율은 49.97%로 201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주가를 좌우하는 변수로 거시 환경을 꼽으면서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움직임으로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어 추가 하락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60% 급락한 769.92에 마감하며 연저점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락장 속에서도 반등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일부를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합니다. 예상했던 수준으로 미국이나 한은이 금리 보폭으로 가면 분명히 큰 폭의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현금화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1원 오른 1292.4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증시가 당분간 무기력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엔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부동산 임대차 3법 영향을 분석해 개선점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국민 숨이 넘어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 대응을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로 유류세 인하폭을 늘렸는데 국회가 정상 가동됐다면 법안까지 제출했을 거라며 이같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건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관심은 민생에 집중됐습니다.
농축산물 집중 관리를 통한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협력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는 만큼 시장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점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도 개선 점검과 함께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약이었던 폐지보다는 보완에 방점을 둔 것이냐는 질문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된다며 관계부처에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임대차 3법이 사라지면 좋지만 당장 폐지하긴 어렵다며 전면 개편보다는 이용자 부담을 더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내일 추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윤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련 보완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정부 부처 위원회를 재정비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 경제 위기가 심각한데 원구성 협상 문제로 3주째 멈춰 있는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여야는 서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입장 차이가 여전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여야 지도부는 회의 때마다 민생을 거론하며 서로 원구성 협상에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만나서 단판을 짓자며 마라톤 회담을 꺼내들자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합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단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철인 경기라도 하겠다며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달리기도 좋고 철인 경기도 좋아요. 언제든지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죠. 오히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너무 뒤늦게 공개적인 이 만남을 제안한 거 아닌가요? 만시지탄인 거죠. 말만 들어선 당장이라도 만날 것 같지만 여야 물밑 협상은 좀처럼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국민의힘과 여당이 먼저 진정성 있는 양보안을 가져오라는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만 흘러가는 사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시한도 다가왔습니다.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한 차례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국회를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좀 원구성이 되는 거를 좀 기다리려고 하는데 한번 올라가서 한번 우리 또 참모들하고 의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회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청문회 없이 고위공직자가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 속에 민주당은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며 국회의장 단독 선출 카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도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을 법 개정으로 뒷받침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여야 모두 현재 상황이 부담스러운 만큼 조만간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야당의 신색깔론 공세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전선을 확대했고 민주당에선 차라리 비공개 회의로 공개를 원한다면 협조하겠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엄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신색깔론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신색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연일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해경 발표에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도박빚 과장한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더 있어요. 더 나올 겁니다. 이런 게 다 수사 과정에서 조작되었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국비리에 강제 북송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순교했던 진실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피격 사건 관련 첩보를 열람한 적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면서 거짓말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당시 특별취급정보 SI를 여당 바람대로 공개할 수 있다고 역제안하면서도 대신 우리 첩보망이 흔들리는 데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첩보를 모으는 방법, 이게 다 노출되는 건데 그걸 노출할 정도로 좀 이게 월북인지 아닌지, 그 당시 어떤 첩보가 입수된 건지, 왜 그런 판단했는지를 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다만 당시 국방위원과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당의 은폐 공세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비대위에 좀 정보 공개하는 것 꺼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건 공개하자,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정보를 조작해서 그 해석을 달리하고 인식을 달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정쟁 사안으로 가면 안 되겠다. 서해 피격 사건 공방은 자료 공개 여부로도 옮겨붙을 모양새인데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경 등은 신중한 입장이어서 실제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이어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선 사퇴 대상을 추가로 거론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의문을 풀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조은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1년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애둘러 사퇴를 요구했지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의 임무를 수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게요. 필요 사안이 있으면 참석해야 되겠죠. 그 방법은 생각해볼 문제고요. 여기까지 하시죠. 국민의힘은 낙하산, 알박기 코드 인사는 물러나는 게 상식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한 원자력재단 김재남 이사장, 소득주도 성장에 앞장선 KDI 홍장표 원장 등을 콕 찍으며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도 방향성도 다르면서 굳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뭐가 다르냐며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가 하면 문제가 없고 다른 누군가가 하면 범죄가 된다면 검찰공화국의 사법 파괴 행위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관망 분위기.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들이 순리대로 사표를 냈다며 전례도 있으니 물러나줬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인사공방 속에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전임 정부의 감춰진 정보를 추가 공개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게 있으면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이 주목됩니다.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정부가 항소했는데 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 정신 수호 차원에서 정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인데 첨예한 신구 권력 갈등과 맞물려 정치권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모레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당내 갈등의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공개 충돌하는 등 국민의힘 내홍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가 회의 내용 유출을 지적하며 비공개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게 도화선이 됐는데 고성과 반말까지 오갔습니다. 본인이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잠깐. 네, 지금 내가 있잖아. 자, 비공개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미 당 혁신위와 통합지도부 구성을 두고 몇 차례 갈등을 빚었습니다. 정진석 의원과의 설전에 이어 이 대표와 이른바 친윤석열계, 윤핵관 사이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 속에 모레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대표 지시로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만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이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인데 이 대표는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석하셔서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건 상황에 따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와 경고 중 하나라도 징계가 결정된다면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그간 갈등을 빚어온 당내 인사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가 내려질 경우 이 대표의 조기 사퇴와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윤리위의 결정은 당내 권력구도 재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윤리위가 당내 후폭풍을 고려해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기한도 잇따라 끝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훈에서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 공백 사태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계속 지금 오래가고 있네요. 이게 결국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제 핵심 쟁점 중에 하나죠. 여야가 이제 서로 만나자 뭐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서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도 이게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물밑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겠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났는데 네. 결론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양보하라 이런 이제 입장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마라톤 협상을 제안을 했어요. 이걸 이제 이번 주 안에는 끝장을 내자. 그래서 만나고 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민생 논리를 가지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가 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만나는 건 좋은데 좀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진정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먼저 양보안을 가지고 와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지금의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는 없다. 국회의장 자리를 내놓든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든지 해라.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기로 지난번 전반기 때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얘기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합의를 파기한 것은 맞지만 먼저 민주당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파기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네. 지금 이제 팽팽하게 평행선만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 지수만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네. 워낙에 이제 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그 권한이 좀 막강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서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여야 입장을 좀 더 이제 뜯어보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이 법사위원장의 좀 너무 강한 그런 권한을 그러면은 조정할 여지는 없는 건지, 이를테면은 체계 작구 심사 정도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권한은 좀 조정을 해서 민주당과 타협할 여지는 없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과연 이제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도 이제 충분히 사실 그 여당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굳이 이렇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고수할 필요가 있는 건지 둘 다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원 구성 때마다 계속해서 예. 여야가 씨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원 구성이 굉장히 늦어지고 지금 이제 3주째 현재도 하반기 원 구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과 역할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체계 작구 심사만 하도록 좀 축소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마치 상원 역할을 하면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여든 야든 법사위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당이 될 때하고 야당이 될 때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근본적으로 법사위를 법제위라든지 사법위로 나누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체계 작구 심사만 기능을 축소하든지 아니면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문제를 아예 명문화시키든지 이런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체계 작구 심사 그 법안의 내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법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제 심사하는 정도만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닌지.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정권의 이제 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좀 잡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요. 민주당도 이제 부담스럽단 말이죠. 사실 본회의에서도 이제 그 여소야대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견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서 그렇게 큰 실익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라면은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지금 이제 야당이 된 상황이니까 개혁 입법을 추진할 필요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더 있으니까 그렇게 큰 소득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오히려 입법에 좀 독주랄까 이런 또 발목 잡기 프레임에 좀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하자라는 이제 그런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좀 강경한 목소리가 더 높고 오히려 동시에 그러면은 먼저 의장단을 선출하자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또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아직은 우세하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의 결론은 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오늘이 이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이제 시한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이제 윤 대통령이 하게 되면은 며칠 내로 사실 임명 강행해도 이제 이 야당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이제 무대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그 기회를 이제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자, 지금 이제 이 일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달 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서 출국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게 해결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원구성 상황을 보겠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김창기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없이 임명을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이제 3명의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박순애 교육부총리, 그리고 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김승겸 합참의장. 이 3명과 관련해서 과연 3명을 다 임명 강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분리해서 할 것인가 좀 주목 대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29일 날, 30일 날 나토 정상회의 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도록 일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후해서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망하기는 아무래도 이 박순애, 김승희 이 두 사람은 임명 강행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두 전임 후보자들이 다 낭만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리를 인사청문회 없이 패싱해서 임명 강행했을 경우에 여론의 역풍에 직면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박순애 교육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음주 운전 문제 그리고 또 논문 중복 게재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갭 투자 문제 또 편법 증여 의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좀 강행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김승겸 합참 의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특별한 잡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자다. 그리고 북한의 지금 핵 실험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북한의 이제 핵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무력 도발의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군 지휘부를 좀 일사불란하게 장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김승겸 합참 후보자는 임명 강행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당 내부 상황 좀 얘기해 보죠.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이 최고위원회에서 또 이제 설전이 좀 벌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비공개 현안 논의 진행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죠. 현장 상황 녹취로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되어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대표님, 직권을 그동안 하겠습니다. 내내 네. 최고위원 회의 하는 동안 비공개 회의의 내용들 오픈돼서 비공개 제가 회의 내용이 누차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잠깐만요.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잠깐. 네, 지금 내가 있어요. 자, 비공개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네, 지금 뭐 현장 상황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좀 악화된 상황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사실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공개적인 언쟁, 신경전이 벌어진 건 이게 오늘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뭐 혁신이 구성을 둘러싸고 이준석 사조직이다.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하고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고위원제 목 관련해서도 좀 자잘한다 뭐 이렇게 이제 비난했는데 예. 급기야 오늘 이제 방금 보셨지만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충돌한 내용은 비공개 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 주장은 비공개 회의를 하니까 그 내용이 다 유출이 되더라. 라면서 사실상 그 유출자를 배현진 최고위원으로 지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최고위원은 아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더 많이 유출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무마하면서 심지어는 책상을 치면서 이준석 대표 마이크를 끄기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단순한 두 사람의 신경전이 아니고 네. 지금 국민의힘 내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권력투쟁, 차기 당권 경쟁까지 다 맞물려 있는 굉장히 그 복잡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데요. 지금 상황도 이미 봉숭아 학당인데 오늘 보신 그런 모습은 일종의 예고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여당 내부의 주도권 싸움, 특히 이제 이 이준석 대표 그리고 다른 한편은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윤계와 이제 좀 가까운 사이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혁신위원회 출범이라든가 최고위원 추가 지명을 둘러싼 이 갈등, 이게 이제 사실 연결돼 있는 거고요.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갈등의 중심에는 이제 역시 그 이준석 대표와 이제 다른 이 세력 간의 어떤 신경전이 있는데, 네. 자, 이번 주 또 이 이준석 대표로서는 그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리위가 모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윤리위가 결론을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네.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면 징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징계를 한다면은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징계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징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강력하게 이준석 대표를 겨냥을 해가지고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윤리위를 흔들지 마라라는 네. 얘기고,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하겠다라는 네. 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징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은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징계 수위를 보면 크게 네 가지 아니겠습니까? 제명이 있고 출당 공고하는 거 있고 당원권 정지가 있고 그리고 경고가 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경고조차도 나는 받을 수 없다.
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예. 최소한 경고 조치는 내려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당원권 정지 수준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이제 당원권 정지와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최소 뭐 1개월에서 많게는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당원권 정지가 되면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제 당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 잔여 임기가 만약에 6개월이 남지 않을 경우에는 현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대행을 하는 것이고 네. 6개월 이상 남으면 이제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번거롭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다.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심각해지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은 또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지금 불복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 수사권도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증거를 가지고 하느냐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고 정치적 판단은 안 된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윤리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수사하고는 전혀 다르다. 윤리위에서는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성상납 의혹을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와 진술들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간에 네. 국민의힘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양희 위원장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입장문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서 이제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일단은 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민주당에서는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광욱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있었죠.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선에서도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지금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책임론과 함께 같이 노선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과 관련해서 징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네.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문제는 과거에 이제 팬덤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내로남불의 문제가 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국민의힘이 혁신의 길을 간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동지를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국민께 갈 것이냐 아니면 동지를 감싸면서 국민들로부터 버림의 길을 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윤리를 지금 압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윤리위는 이제 윤리 심판은 굉장히 딜레마예요. 왜냐? 과연 그 발언을 가지고 중징계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경징계감이다라는 이제 그런 내부의 좀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경징계를 할 경우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또 그리고 보좌진 협의회에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할 수가 있고 그러나 또 중징계를 할 경우에는 이제 최강욱 의원이 이제 뭐 철험의 소속이고 또 강성 팬덤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반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윤리심판원에서 경징계를 해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중징계를 해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도 역시 최강욱 의원 징계를 둘러싸고 내용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양쪽 당 모두 이제 이 징계안을 둘러싸고 결정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두 이제 당내 이 내용과 좀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사가 두 차례 연기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보완을 마치고 다시 발사대에 우뚝 섰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날씨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다행히 기상 조건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나 발사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우 기자입니다. 종합조립동에 문이 열리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총 길이는 47.2m. 아파트 15층쯤 되는 누리호는 무진동 특수차량에 실려 움직입니다.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1.8km. 그런데 이동 속도는
불과 1시간에 1.5km로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립니다. 발사체의 가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센서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갖다 저희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어떤 그런 잘못되는 경우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꼬리 부분인 발사체 1단이 선두가 되어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200톤에 달하는 육중한 기체는 출발한 지 1시간 20분 만에 발사대에 도착했습니다. 하단을 지상 고정장치에 단단히 고정하고 기립장치인 이렉터 도움을 받아 누리호가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내부는 또 이제 비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이나 이런 거를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각 그 배분을 잘해서 균일한 그런 하중이 가게끔, 더군다나 그것이 저희가 설계한 그 범위 내에 벗어나지 않게끔. 장마가 시작돼 날씨 우려가 컸지만 발사 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예보가 수정됐습니다. 낙뢰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고 바람도 약해져 날씨 변수는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우주까지 새 세상을 개척한다는 의미를 담은 누리호는 목표인 지구 저궤도 진입을 위한 두 번째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발사대에선 누리호엔 탯줄이란 의미의 엄빌리컬 케이블이 연결됐습니다. 누리호는 앞으로 10가지에 달하는 주요 과정을 완벽하게 거쳐야만 내일 우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발사대 수직으로 선 누리호. 그 옆으로 4개의 팔을 가진 녹색의 거대한 건축물이 보입니다. 탯줄이라는 의미를 지닌 엄빌리컬 타워입니다.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는 케이블과 전기 케이블의 연결을 위한 장치입니다. 발사체가 상당히 높고 1단, 2단, 3단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각 단에서 필요한 그러한 전기나 그 유공압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엄플리컬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누리호는 발사 전까지 정기 점검과 자세 제어의 점검, 유압 배관 체결 등 총 10여 가지의 주요 과제 확인과 수백 가지의 세부 점검을 통해 발사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오류라도 발생하면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 전까지는 모든 과정이 중단됩니다. 지난주 1단 산화제 탱크 내 레벨 센서의 오류는 발사 중단을 불러왔고,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 발사대 하부 시스템 문제는 발사 시간 연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야만 발사 시각이 정해집니다. 현재로서는 오후 4시를 타겟으로 해서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발사 시각은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부분과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확인한 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며 최종 변수로 등장했던 날씨 예보도 발사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된 상황. 부품 오작동으로 한 차례 발사 중단을 겪었던 연구진들은 성공을 위해 절차대로 발사 준비를 꼼꼼히 진행하며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최근 물가가 너무 올라 장보기 무섭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푼이라도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대형마트들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열고 물가 안정에 나섰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듬성듬성 비어있는 장바구니는 가벼운데 장을 보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두부 한 모를 고르는데도 꼼꼼한 가격 비교는 필수입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장 보러 가는 횟수부터 줄였습니다. 그 식비 가격에 맞추려면 3번 오든가 한 2번으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빠듯해요. 가족들 건강을 생각하면 식재료 지출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야채라든지 과일 같은 거 아이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내려가야 아이들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가족 건강도 챙길 수 있는데,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하나 살 것도 못 사게 되고. 한 푼이라도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대형마트들은 물가 안정 동참에 나섰습니다. 물가가 크게 오른 먹거리 품목들을 선정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 품목으로는 가공생필품 한 80품목, 축수산물 20품목을 추석 성수기까지 한 30% 할인 판매하고 있고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물가 안정 특별 대책팀도 꾸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연어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적은 참치를 행사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박이나 참외 등 제철 과일은 농가에서 직송받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들여오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우 시중가보다 20% 정도 더 저렴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신속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 긴급 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겠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게 언제쯤이 될지는 누구도 쉽게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코레일과 LH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장 등의 성과급 자율반납 권고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부채 등 재무성과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보기관의 경영을 평가하는 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대해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전년보다 2단계 하락한 건데 지속적인 철도 사고 발생으로 재난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2년 연속으로 6단계 평가 중 2번째로 낮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윤리경영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고 주거복지사업 등 주요 사업 성과 관리도 저조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 등에 대해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적 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서 한국전력공사 및 9개 자회사의 직원들의 성과급은 인정하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 자율 반납 공고를 공훈위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윤리경영과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30개 평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이고 대신 부채 등 재무성과 부분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조직 인사 운영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도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편 방안은 2022년도 경영평가 편람부터 반영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많이 본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친구들은 태권도 학원에 다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뭔가 하고 싶어서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갔다. 네,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사상 최연소로 우승한 18살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피아노를 시작한 계기를 이렇게 말해 좌중을 웃게 했습니다. 임윤찬은 보통 서너 살에 피아노에 입문하는 피아니스트들에 비해 다소 늦은 7살에 피아노를 시작했고 해외 유학 한 번 가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기량으로 대회 내내 화제를 몰고 다녔는데요. 특히 결선에선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연주를 마치자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고 지휘자인 마린 올솝은 감격한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 피아노와 사는 것이 꿈이라는 임윤찬의 앞으로의 연주가 더 기대됩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약 자판기 도입 소식입니다. 심야나 공휴일,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약 자판기 도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국이 문을 열지 않은 휴일이나 심야 시간에 갑자기 아플 경우 쉽게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지죠. 하지만 약사들은 약 자판기 도입에 반대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문제 삼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판기를 추가한다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차라리 심야 약국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마지막 뉴스, 콜롬비아에서 첫 좌파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반세기 넘게 정부와 반군의 내전을 겪어내야만 했던 콜롬비아에서 반군 출신인 구스타보 페트로가 대통령에 당선된 건데요. 우리에게 커피로 유명한 콜롬비아는 인플레이션과 불평등 심화, 실업률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에 대한 반발이 컸기 때문일까요? 콜롬비아인들은 세금과 연금 개혁, 부자 증세 등 전통적 좌파 공약을 내세운 페트로를 선택했습니다. 반군 출신으로 좌파 개혁을 내세운 페트로, 콜롬비아의 고질적인 문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지난 1월 이후 160일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면회도 전면 허용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000명 넘게 줄면서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유행 감소세에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까지 겹치면서 환자 감소폭이 커 지난 1월 11일 이후 160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2명, 사망자는 10명으로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행 규모 감소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집중된 감염 취약시설 집단 감염이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시설 내 선제검사 양성률도 지난 3월에 1.1%에서 6월 기준으로 하면 0.1%로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중증화율 그리고 치명률이 감소하고 있는 등 이런 상황을 반영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3차 접종 완료자나 2차 접종 뒤 확진된 사람 등 일정 기준을 두고 허용했던 대면 면회 제한이 사라진 겁니다. 누구나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4명 이내로 제한했던 면회객 규모도 시설이나 병원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전 예약제, 또 면회자 사전 검사 실시와 함께 면회 시 마스크 착용, 또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전후의 환기 등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 외래 진료 목적으로만 허용했던 입소자 외출 외박 기준도 완화해 4차 접종자나 확진 이력 있는 2차 이상 접종자라면 제한 없이 나갔다가 복귀할 때 음성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해당 시설 종사자가 일주일에 2번 받아야 했던 선제검사는 1번으로 축소됐고 이마저 4차 접종 이력 등이 있다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6살 이하 영유아를 중심으로 구토 증상이 동반되는 장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무척 강한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면 더 많이 확산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병원을 찾는 어린이 가운데 장염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복통과 설사는 물론 심한 구토까지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장염 증상입니다.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와 장내 아데노바이러스가 있는데 둘 다 질병관리청의 표본 조사에서 최근 2달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최근 3주 사이엔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특히 0세에서 6세 사이 환자가 많아 노로바이러스는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장내 아데노바이러스는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영유아 환자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되면 설사와 구토가 주로 나타나고 장내 아데노바이러스는 변이 물처럼 쏟아지는 수양성 설사를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심한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서는 특별히 구토가 성인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구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면은 심한 탈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인보다도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래 겨울철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활동량이 늘면서 봄이 지난 지금까지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곧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더 많이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물과 음식은 열을 가해 조리하고 감염자 접촉이 의심되면 옷을 염소계 표백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침방울이나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완벽한 차단은 어려운 만큼 만약 증상이 생겼다면 빨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학교 인근에서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를 운전자가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인데요. 이 사각지대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해서 가까이 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5톤 화물차가 학교 운동장에 멈춰 있습니다. 차 주위로 학생들이 서 있고 한 명씩 운전석에 올라 친구가 보이는지 알아봅니다. 운전석에 앉으니까 잘 보일 것 같던 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진짜 아무도 안 보이네. 대형 화물차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잘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는 잘은 안 보여요. 위험할 것 같아요. 왜요? 키 작은 사람들은 잘 안 보이니까요. 지난해 12월 인천과 경남 창원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등 학교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로 인한 사망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 대부분 차에 접근한 어린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로 구조 변경 같은 근원적인 대책 마련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교육청이 새로운 체험 예방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교육으로 화물차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물차 사고가 잦았던 지자체부터 시작해 초등학교 화물차 사각지대 체험 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간첩 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국가 배상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렸던 막대한 이자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줬다 뺏는 것도 모자라서 이른바 빚고문을 한다는 지적에 뒤늦게 응답한 건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970년대 인민혁명당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8년 동안 옥살이했던 84살 이창복 씨. 2008년 재심 끝에 무죄를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0억 원 넘는 배상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불과 1년여 만에 도로 토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0년 전 통화 가치를 기준으로 배상금 이자를 계산하는 건 지나치다며 절반가량인 5억 원 정도가 과잉 지급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가는 이 판결을 근거로 초과 지급된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빚 갚고 기부하느라 배상금을 써버린 이 씨는 1년에 20%씩 붙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15억 원 가까운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이 씨는 또다시 소송을 냈지만 정부는 최근까지도 원금만 받고 이자는 받지 말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잇따라 거부했습니다. 소송 제기 3년 만에 국가가 피해자를 상대로 빚고문을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나서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의 권고대로 이 씨가 초과 지급된 배상금 원금만 나눠내면 지연이자 9억 6천만 원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 과정에서 국가의 잘못은 없었지만 대법원 판례가 예상치 못하게 바뀌어 억울한 상황이 생겼다고 부연했습니다.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한다는 국가 배상의 취지나 이 개별 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이 씨와 소송을 벌여온 국가정보원 역시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화해 권고안 수용 입장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가족은 사필 규정이라면서도 국가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의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도 없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저 환영하는 바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민주화 유공자 대상으로 배상금을 줬다 빼앗는 이 잘못된 판결이 근본적으로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씨 소송은 판결 없이 법원이 권고한 대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씨처럼 배상금을 반환하게 된 인혁당 피해자는 70여 명이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반환금을 아직 갚지 못했는데 비슷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여부가 논의됩니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전황 짚어보죠. 네. 지금 동부 전선에서는 특히 이제 격렬한 전투가 주말에도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바스라고 부르죠.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 주 두 개를 흔히 그렇게 부르는데 그 두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그 완전히 승기를 잡겠다라는 그런 계산. 근데 우크라이나는 여기를 놓치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그런 그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그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세베로도네츠크 그다음에 리시찬스크 두 도시가 사실상 저 돈바스 지역의 어떤 그 전략적인 그런 거점이 되는데 네. 두 도시 사이로 조그마한 강이 흐릅니다. 예. 근데 그 강 양안으로 이제 있는 두 도시인데 이 중에서 리시찬스크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러시아는 뺏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그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에 네. 양측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지금 그렇죠. 격렬한 시가전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여러 가지 그 인명 피해도 이제 계속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을 들어보면은. 지금 수만 명의 시민들이 또 이제 고립됐다고 해요. 네. 식량도 이제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고 하고 네. 상당히 좀 참혹하고 이제 절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제 그 두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까지 고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완전히 지금 포위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거의 다 포위됐습니다. 거의 다 지금 예. 포위가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몇 주 내에 함락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지켜봐야 상황인가요? 되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그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서는 예. 함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러시아의 군사 피해도 좀 엄청나거든요. 네. 인명 피해 포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물론 전력을 다 쏟아 부으면 함락을 하겠죠.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군사력을 그쪽에다 모든 군사력을 집중시키기는 굉장히 좀 출혈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더 늦추면 안 된다. 무기를 더 공급해 달라는 호소를 서방 국가들에게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 장비의 10분의 1밖에 못 받았다. 조금 더 보내달라.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호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도 지금 제코가 석자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앞으로 수주가 아니라 수개월, 심지어는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은 수년이 갈 수도 있다는 전문가 보도들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 될 수도 있고 한반도화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휴전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계속 흘러갈 수도 있다는 그런 소수지만은 그런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발언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들려오고 있어요. 네. 나토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렇죠. 길게 가면 수년도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서방 국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책을
좀 세워놓고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경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방 국가들, 미국과 일단 그 유럽 연합 국가 중심이겠죠. 미묘한 어떤 그 초반에 비해서 어떤 입장의 차이가 살짝씩 보여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그 유럽 국가의 그 시민들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표가 되고 하는데, 일단 유럽 국가들 내부 안에서도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목소리가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전장에서 먼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만하고 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전장에 가까운 경우에는 이제 더 불안하겠죠. 아무래도 러시아를 빨리 응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미묘한 변화들이 살짝씩 이제 감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전쟁이 오래 갈 수도 있다, 길게 간다면은 수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이제 국내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푸틴의 속내가 과연 뭔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네. 이 푸틴 대통령이 국제 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이제 발언한 내용이 있죠. 이게 이제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러시아의 그 우호적인 국가들을 이제 모아놓고 하는 포럼 같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이 주목할 만한 얘기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 미국 중심의 이제 단극화 체제는 끝이 났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번 그 국제 경제 포럼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평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것 같아요. 네. 들어보면은 뭐 일면 맞는 말도 분명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과장된 말도 있고 한데, 푸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이후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더 우호적인 그런 입장도 보인 적도 있고, 친서방.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미국이 거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극 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양극 체제에서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미국만이 남았다, 그런 그 단극 체제로서의 그 이런 표현까지도 했었죠. 자신들이 신의 대리인으로 선언하고 있다. 네.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까지도 푸틴 대통령이 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그 미국의 타겟이 돼서, 그러니까는 나토가 계속해서 동진되고 있다는 그런 그 위기 의식도 가지고 있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그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이번 그 포럼에서 완전히 다 이제 쏟아낸 것이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다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같은 발언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닌 것 같긴 물론 합니다만, 처음은 아니죠.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외신에 통해서 전해졌던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이제 천연가스 거래와 관련 세부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좀 더 이제 밀착해가는 그런 상황이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단극 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맥락이라고 할 수가 예. 있는데,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이제 유럽으로 다수가 수출이 되다가 그게 예. 이제 막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말씀하셨던 그 새 협정에 의해 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뚫렸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상 다극화시킬, 그러니까 천연가스 수입을 다극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호주하고 최근에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호주와 이제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호주산 어떤 그 지하 자원들을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기가 느껴지고 있었고, 미국으로부터는 뭐 제재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 러시아와 다시 한번 그 경제적 밀착을 하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어떤 숨통이 트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푸틴 대통령은 그런 어떤 새로운 동맹 관계를 재설정하면서 미국의 단극 체제는 끝났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방 국가들과 다르죠.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서방 국가들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비단 단순한 어떤 그 정치적인 선동 그 이상을 넘어서서 네. 어떤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구상을 이제 좀 내비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이제 신냉전 그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좀 경계감을 갖고 이제 맞습니다.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중국이 이렇게 계속 좀 가까워지고 있는 밀착되면 상황은. 그렇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23일 열린다고 하죠. EU 정상회의. 네.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EU 이제 후보국 지위 부여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얼마 전에 그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는 문제를 가지고 한바탕 이제 있었고, 네.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에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 나토가 아니고 이제 그 북대서양 조약이 군사 협정이잖아요. 그거 말고 EU 유럽 연합에 가입을 서두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EU의 집행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고, 최근에 폰데어 라이언 그 집행위원장도 가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 만났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주요 국가 정상들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후보국 지위는 얻었고, 이제 말씀하셨던 23일 날 EU 정상회의에서 결국 이사회죠. 거기서 이제 그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27개 회원국에 만장일치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에 들어갑니다. 예. 그럼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그 협상 결과를 놓고 EU 회원국 각자 이제 국가에서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도 27개국 중에서 단 한 개 국가라도 의회의 비준이 안 된다. 그러면은 물론 거부는 안 되지만 그 상태로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승인을 해줄 때까지 계속 그 가입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27개 모든 국가 정상도 오케이, 그다음에 의회도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만장일치가 됐을 때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결정하는 거는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이고, 네, 그렇죠. 이제 최종 가입까지는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최근에 가입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 소요됐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2001년부터 시작해서 13년까지. 그런데 크로아티아의 경우도 그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보다는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하거든요. 예. EU에 가입을 하려면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야 되고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갖춰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시장 경제를 신봉을 하면서 시장에도 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돼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어떤 그 EU를 구성할 수 있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EU의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능력이 되느냐 문제. 굉장히 그 조건이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가입했던 크로아티아라든가 그다음에 2007년이었죠 아마. 네. 그때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 국가들보다도 사실 좀 열악하거든요. 예. 근데 루마니아, 불가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의 유럽 연합 상황이라면 사실 가입이 어려웠을 겁니다. 당시는 유럽 연합이 지금보다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입이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은 유럽연합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나라들도 어려웠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단 하나 이제 긍정적인 변수가 있다면은 전시라는 것.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빨리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는 뭐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긍정적인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유럽연합 국가들도 지금 너무 상황이 열악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아까 그 잠깐 소장님이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유럽 국가들 내부에서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바라보는, 그리고 이제 대러시아 제재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 그리고 여론이 좀 그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자, 이런 그 부분은 사실 앞으로 이제 이 유럽 국가들의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라든가 러시아 이 대러시아 제재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그 전선에서 먼 국가들일수록 좀 그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직접적인 경험은 없죠. 아무래도 네. 멀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폴란드라든가 이제 발트 3국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더 응징해야 된다.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죠. 그런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유럽 연합 국가들 사이에서 다른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35%로 러시아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된다는 22%를 이미 앞서 버렸습니다. 네. 유럽 국가들의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예. 이런 걸로 봐가지고 그 사이에 지금 몇 주 사이에 유럽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변했다. 국가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도 같이 던졌는데 물론 압도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그 답변이 많죠. 예. 그런데 이것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도 좀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반면에 그 폴란드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그 러시아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답변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약간씩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네. 유럽 국가의 이제 위치라든가 네. 지정학적인 뭐 그런 그 상황 연관돼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뭐 식량이나 에너지난이 워낙 좀 심해지고 있다고 네. 하니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지금 국가의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과도 이제 맞물려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난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난민 시청자에게 한국의 벽은 여전히 무척 높다고 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워낙 어렵기도 하지만 더 힘들게 하는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강민경 기자가 난민 신청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기독교를 개종한 예멘 출신 37살 알렉스 씨. 그러나 이 신앙 때문에 10년 전 본국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급박했던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I found that I can go to South Korea without a visa. That was the only option that I had. 난민 신청 후 5년을 버텼지만 30분의 면접 끝에 돌아온 건 불인정 통보뿐. 개종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단 이유였습니다. First of all, they denied that I got baptized. They denied everything. Even we showed them evidence, execution court order that I received. They did not accept it. 알렉스 씨 사례가 보여주듯 한국의 난민 수용 비율은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고작 1%대. 난민 인정률이 절반에 가까운 캐나다나 4명 중 1명은 난민으로 인정받는 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들을 더 괴롭게 하는 건 바로 부족한 인프라와 낙후된 시스템입니다. 난민 신청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평균 2년 가까이 소요되는데 반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신청자 비자론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난민 자격을 판단할 심사관도 늘 부족하다 보니 개별 면접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렵습니다. 심사관을 만날 때마다 마치 범죄자로 취급받는 기분이라고 난민 신청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Even the translator that they had, she's barely speaking Arabic. Officer was very angry at me all the time. 국가인권위원회도 까다로운 난민 신청 절차는 어쩔 수 없더라도 통번역 등 기본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난민 신청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일부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국법을 악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땅을 찾은 난민 신청자가 제대로 된 심사를 받고 있는지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outh Korea, it's not just a country that I live in. This is my home. It's very difficult to have a normal life. I believe that there will be a change and things will get better. YTN 강민경입니다.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파악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감행을 결정할지 관심이 높습니다. 이달 보리장마에다 본장마도 앞당겨질 전망이어서 기상 상황이 식량난은 물론 핵실험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봄 가뭄에 이어 이달 들어선 보리 장마를 겪고 있습니다. 보리 장마는 본격적인 장마철 전 초여름 보리를 거둘 무렵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농작물 수확의 악재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본 장마도 평년보다 빠른 다음 달 상순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기본 장마는 평년보다 빨라서 7월 상순경에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이 태풍의 영향도 이제 2차례 정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딴 기상 이변은 가뜩이나 힘겨운 식량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량 부족 규모는 2-3개월치 식량에 해당하는 약 86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또 북한의 기상 상황은 핵실험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폭우가 내리면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까지 실험 장비를 운반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데다 핵실험 계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측 장비라든가 그 실험 장비들이 대체로 습기나 우천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천으로 인해서 측정이 못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한 상태에서 핵실험 충격이 가해지면 방사능 물질의 하천 유입 등 위험도 커집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을 비롯해 과거 핵실험 때 장마철을 피해왔습니다. 7차 핵실험이 이달을 넘길 경우 9월이나 10월이 유력한데 올가을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당대회 직전에 핵실험을 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급성 장내성 전염병 확산 등 북한 내부 사정도 감행 시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